경찰에서는 약 500명 정도가 감금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국정원에서는 1000명 이상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최근에 들어오는 얘기는 최하 10,000명이다. 정부에서 통계내고 있는 거는 잘못된 거다. 설악산 인근 야산에서 여성이 한 분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자기의 어떤 죄책감을 호소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해요. 근데 손발에 테이프가 묶여져 있고 머리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고 60대 여성의 시신이었다고 하는데 이 여성을 사망케 이르게 한 사람이 지인인 입니다. 미국과 영국도 이미 5년 전에 선고를 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납치 강제노동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심해라. 한국 정부는 대응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들어서 사망 사건이 이제 벌어지니까 큰 이슈가 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사작전이라는 거는 반갑습니다. 국내 1호 탐정으로 몇몇 매체에 소개되었던 임병수 탐정이고요. 불륜 증거도 잡고 부조리한 기업 조사도 파헤치고 또 요즘처럼 이제 캄보디아 사태와 같이 자국민에게 위해가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자발적인 조사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릴 건 알리고 전방위적인 탐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언론이랑 다른 캄보디아 상황 탈출자 증언에 대해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작년에 2024년 기준으로 SBS 그알이나 KBS 창 이런 프로그램에서 캄보디아의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돼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가서 납치, 감금,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작년부터 나왔거든요. 그리고 정부 통계를 보면 경찰청에 신고된 게 2022년도에는 5명 미만, 2023년도에는 13명, 17명, 요 정도입니다. 10명 이내, 10명 안팎 정도이다가 작년에 2024년 기준으로 220명이 실종 신고가 돼요. 캄보디아에 들어갔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신고가 220명. 그러니까 10몇 명에서 220명으로 특기할 만하게 는다라는 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 다루긴 했습니다, 작년에. 근데 정부에서는 그런 거에 어떤 반응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2025년 기준으로 1월부터 8월까지의 경찰에 신고된 게 330이에요. 330. 그러면 지금 10월이니까 벌써 한 500 이상 넘어가는 건데 2024, 2025년만 수치적으로 따져도 500에서 6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약 500명 정도가 감금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국정원에서는 1000명 또는 1000명 이상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은 한국에서 어떤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수배가 걸리거나 수배 걸리기 바로 직전에 도피하는 곳으로 많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유사수신이나 금융사기나 또 투자사기나 또 부동산 사기나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도피를 많이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소재 파악 때문에 제가 많이 들락날락 했어요. 그 안에 제가 휴민트들이 여러 명 구축이 돼 있는데 이러한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 채널을 통해서 어떤 인신매매나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최근에 들어오는 얘기는 최하 10,000명이다. 정부에서 통계내고 있는 거는 잘못된 거다. 10,00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고문을 당하고 구타당하고 심지어는 인신매매 당하고 이렇게 전부 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전체 인원이 아니라 그 안에 현지에서 캄보디아에서 생활을 하거나 인접국가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카지노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호텔 리조트 불법 카지노를 전부 다 중국 자본이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중독 아닌 중독이 돼서 빚을 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범죄단지에 돈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범죄단지에 들어가서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인원이에요. 그게 한 10,000명 이상으로 추정을 하는 거고 최근에 64명이 본국으로 송환이 됐지 않습니까? 국가수사본부 장관이랑 외교부 2차관 이렇게 해서 몇 명이 들어가서 데리고 왔는데 전세기를 띄워가지고 64명을 비행기에 태우는 순간 수갑을 채웠다고 해요. 들어왔는데 우리 언론에 지금 나온 거는 일단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구출하러 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64명이 전체 다 가해자, 우리 자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의 가해자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왔죠. 그래서 그중에 45명이 충남청, 충남 쪽에 대부분 구속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혼돈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젊은 친구들이 어떤 고수익 알바나 이런 것들로 혹해가지고 유인돼서 캄보디아에 가서 구타를 당하고 사망하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고, 정부에서 늦게라도 대응을 해서 정부 팀이 가서 캄보디아 관료를 만나고 돌아와서 피해자들을 구출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해자들만 구출해 왔냐, 이런 이슈들이 지금 있으니까 국민들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그러니까 언론이 약간 변화가 지금 일어나면서 사실 거기에는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다, 뭐 이런 지금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에게 지금 급한 거는 그것을, 내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100% 알고 또 아니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간 그들 또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뭐 아무 100% 속아가지고 가가지고 감금된 사람들도 없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별해서 어쨌든 많든 적든 피해자를 구출해 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범죄 조직에 가담하는 조직을 보면 맨 위에 자본이나 뭐 보스들은 전부 다 중국계 갱단들의 이 반개들이에요, 전부 다. 그 조직이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컴파운드, 크라임 컴파운드가 우리나라에는 뭐 수십 군데라고 알려져 있는데, 수십 군데가 아니고 수백 군데입니다, 지금. 시아누쿠빌이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뭐 라오스로 빠져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만, 거기 말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 지역들은 그 나라 공무원, 부패한 공무원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인터넷이나 SNS나 어떤 그런 구인구직 관련돼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캄보디아 구인구직 텔레그램 아이디들이 노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숲을 파악을 해가지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심각하죠, 지금. 올해 설악산 야산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의 배후가 캄보디아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글로벌 골드필드의 정체와 범죄 조직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뭐 강원도 설악산 야산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라는 건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 이면만 보면 대부분 이제 국내에서 벌어지는 거는 뭐 치정에 의한 살인, 뭐 원한에 의한 살인, 뭐 이렇게 추정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와 연계가 돼 있다, 이 부분 때문에 핵심이 이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뭐 회사 이름을 GGF라고 해서 글로벌 골드필드라는 말을 썼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영국에 본사가 있고 우리는 한국의 치사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허위 유령 회사를 만듭니다. 이게 사실은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 전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일종의 플랫폼 중에서도 투자 플랫폼인데, 투자 플랫폼으로 홍보가 돼요. 근데 방송에 나온 보도, 그다음 수사의 결과를 보니까 영국 본사라는 내용, 그리고 존 에드워드라는 회장 그 자체가 유령입니다. 다 유령의 존재였고, 피해자에게 영국 본사에 송금하고 봉사활동을 하면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수익이 만들어서 그걸 배분해서 지급한다라는, 뭐 그럴듯하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다단계성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을 썼다라고 합니다. 정모 씨가 한국지사 대표였는데 2025년 7월, 뭐 3개월 전입니다.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됐고, 피해 규모는 수천억대, 2천억에서 5천억으로 추산이 되고, 피해 인원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고 수천 명으로 현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투자 사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족, 친지, 가까운 친구, 뭐 아들, 딸까지 다 동원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4월에 설악산 인근 야산에서 여성이 한 분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자기의 어떤 죄책감을 호소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해요. 근데 자기 손발에 테이프가 묶여져 있고, 머리에는 우리 슈퍼에서 쓰고 있는 검은 봉지, 비닐 봉지가 씌워져 있고 60대 여성의 시신이었다고 하는데, 이 여성을 사망케 이르게 한 사람이 지인인 50대 남성입니다. 50대 남성이 이미 자백을 했고, 이 해당 여성은 유령회사 직원입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게 투자 권유를 해왔고,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기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극심한 죄책감을 호소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인 남성 50대 이 사람에게 자기를 사망에 이르게 해달라, 이런 좀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고, 이 글로벌 골드필드라는 투자 사기를 기획 총괄한 인물이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삼고 있고, 현지에서 10층 호텔에다가 무장 경비까지 배치를 시키고 조직을 운영을 해온 정황이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돼요. 그래서 결론은 사기의 지휘본부가 캄보디아에 있었던 것, 이게 바로 핵심인 사건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대사관의 대처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여태 이런 상황을 막지 못했던 이유, 또 뒤늦게 군사 작전을 하려는 대처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현지 감금됐던 우리 한국인이 도망을 나와서 대사관 문을 두드렸는데 아직 우리는 문을 연 시간이 아니다, 아침 8시가 되면 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게 언론에 나와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와라, 말도 안 되는 건데, 일단 이 사태에 대한 준비나 파악이 많이 늦어 있는 상태였고, 제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일본 대사관 관련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들은 여행이라는 걸 도항이라는 한자어를 쓰더라고요. 도항. 그래서 이미 3년 전에 2022년부터 캄보디아를 입국 금지 조치 바로 아래 단계, 완전 경고 단계까지 공지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 정부에선. 3년 전에 캄보디아에는 절대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라고 했고, 최근에 그 천지 회장을 수배하고 이런 움직임을 미국과 영국에서 보이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도 이미 5년 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납치 강제노동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심해라. 자, 일본과 미국은 또는 영국은 그렇게 했는데 한국 정부는 대응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심지어는 작년에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들어서 사망 사건이 이제 벌어지니까 큰 이슈가 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사작전이라는 거는 태국의 어떤 매체에서 잘못 보도를 한 거고, 대한민국에서 군사작전을 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없고, 오히려 우리가 원하고 있는 코리아 데스크도 지금 유야무야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국제를, 이 국가와 국가를 넘어서는 초국가적인 범죄 구조가 있죠, 당연히. 관할권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문제에 부딪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태 핵심이 캄보디아에서 운영된 대규모 온라인 사기 강제노동 조직이라는 게 핵심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인이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해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해자 모두 유입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 범죄가 아니라 국제범죄, 인신매매, 사이버 사기, 다국적 범죄 조직 복합 형태를 띈다. 그 총책이나 보스는 중국인이고 중국 조직이고, 그 조직의 반개들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 캄보디아 안에. 그리고 정부의 부정부패, 이런 내용들 때문에 어느 정도 사태를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한국 정부 단독으로 어쨌든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을 우리 국내법상 군사작전 하듯이 즉각적으로 제재하거나 진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일단은 주권국가고 수사권이나 관할권을 다 캄보디아가 갖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 내에 고위 정치권이나 금융권과 유착이 돼 있다는 건 이미 미국이나 영국에서 공표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구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025년 들어서 한국인 대상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관련 신고, 인신매매, 억류 의심 신고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25년 8월까지 집계된 한국인 억류 납치 의심 신고가 330건이라는 거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 정부 내에서도 이런 형태의 범죄가 기존에는 좀 알려지지 않았고, 취업의 유혹을 통해서 해외 강제 노동 사기 조직, 이런 형태, 이런 프로세스라는 형태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오픈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정책적 대비나 경보 CCTV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았다,
라는 그런 뭐 비판과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외교 안보 법 집행의 복합성 우선순위 이런 것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즉각적인 국가의 개입을 함에 있어서 외교적인 리스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캄보디아가 뭐 주권 국가이긴 하지만 사실은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 인해서 캄보디아 내에 공항, 항만, 뭐 항구, 고속도로, 병원 이런 주요 시설들이 전부 다 중국 정부에서 무상으로 자 인프라로 깔아준 그런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종속돼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1대1로 정책, 중국 공산당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서 뭐 어떤 그 안에서의 범죄자 단속이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범죄 조직이 또 캄보디아로 이동해서 거점을 이동해서 움직이고 있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죠. 그래서 이들을 뭐 국내 내국인들을 피해를 줬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어떻게 제재하기에는 뭐 중국의 눈치 아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뭐 이런 복합적인 외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 내부적으로도 뭐 경보 체계나 이런 허점들이 뭐 여실히 드러나는데 인천공항을 출국할 때 캄보디아행 한국인에게 이러한 취업 사기 유의에 대한 어떤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내문이나 공문 이런 것들이 반드시 사실 필요했거든요. 아까 일본 예시에서처럼. 근데 최근 들어야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어제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올라오는 취업 구인 광고를 전부 다 삭제해라 이런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뭐 강경한 대응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선행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들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집중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국가에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캄보디아의 GDP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캄보디아 GDP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캄보디아는 사실 인프라나 이런 산업 여건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 주변 국가에 대한 확장, 팽창 정책으로 인해서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항만을 건설해주고 뭐 항구, 공항, 병원 이런 것들을 계속 지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왔고 캄보디아는 이렇다 할 경제를 발전시킬 만한 아이템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으로써 중국의 어떤 원조를 받으면서 같이 진행이 됐던 것들이 호텔, 리조트, 불법 카지노 사업인데 캄보디아의 GDP의 상당수는 어쨌든 관광산업이에요. 관광산업이라는 건 요즘 들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피싱이나 온라인 도박, 온라인 카지노 이렇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피싱 범죄가 일어난 건 코로나 이후에 많이 발전을 한 거고 코로나 시기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뭐 많은 연예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 가끔 나왔는데 동남아시아에 뭐 가서 카지노를 해서 뭐 얼굴이 좀 망신살이 뻗친다든 이런 사건들이 있는 것처럼 마카오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데의 상당수가 물론 이제 한국 기업이나 뭐 외국의 기업들이 진출해서 제조업이나 플랜트 농업이나 이런 쪽도 기존에 어떤 인프라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달러는 도박을 통해서 카지노를 통해서 확산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본으로 역시 리조트를 만들고 호텔을 만들고 카지노 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관광객들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안 오니까 범죄 단체에서 운영하는 불법 카지노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피싱이나 온라인 사기 조직으로 확산이 돼 나갔다는 거고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조사에서 단체에서 그렇게 실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약 25%에서 많게는 60%까지 차지한다. 뭐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산업, 크라임 인더스트리가 캄보디아 전체 GDP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이야기는 뭐 신빙성 있는 얘기입니다. 일단 사기센터, 스캠이 뭐 신종 사기라는 뜻인데 컴파운드는 컴플렉스를 뜻하는 거고 스캠 컴파운드라고 해서 이 범죄 단지의 구조가 매우 확산이 되고 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시피 프놈펜에서 남서쪽으로 고속도로로 2-3시간 정도를 달리면 우리나라의 부산처럼 항구 도시가 나오거든요. 거기가 시아누쿠빌이에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내에 시아누쿠빌이나 프놈펜 그리고 미얀마나 라오스와 경계를 이루는 국경지대 이러한 모든 많은 지역에 이런 스캠 컴파운드 범죄 단지가 지금 구축이 돼 있다는 거고
이들이 온라인 사기 거점으로 활용을 하면서 한국 등의 외국인 지역 청년들을 유인시켜서 가짜 취업을 해서 모집을 하고 강제노동, 인신매매 형태로 사기 운영에 투입을 시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상황, 즉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관광 카지노 사업이 위축된 뒤에는 온라인 사기 산업으로 확장 대체됐다.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런 크라임 컴플렉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사기센터 운영비를 보면 노동자들의 임금인데 21개 컴플렉스의 캄보디아 전체의 범죄단지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 범죄단지 안에 미용실이나 뭐 식당이나 매점이나 이발소나 성매매 센터나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갖춰져 있는 하나의 이렇게 자족화된 타운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가드, 지키는 경비원들은 캄보디아인을 쓸 것이고 또 총을 소지하고 있는 현역 군인, 그걸 용병이라고 하는데 네팔에서 돈 주고 용병도 사와서 배치를 하고 미용실이나 이런 데 또 식당이나 이런 데 업무를 배치를 하려면 현지인들을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약 12만에서 최대 20만 명까지 캄보디아 전역 안에서의 고용 창출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인건비가 싸요. 그러니까 노동자 임금도 싸고 현지 공간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호텔 리조트나 이런 데를 쓸 수가 있고 장비, 사무실이나 전화기나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가 적게 들어간다. 반면에 피해 금액은 한국 본토를 통해서 대만 본토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호주머니를 강탈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수백만 달러의 수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비용 고수익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피그 부처링이라고 해서 돼지를 살찌우는 방식, 우리 로맨스 스캠 같은 거 SNS로 많이 아름다운 여성이 또는 남성이 접근을 해서 교제 사기를 치는 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관계를 만든 다음에 돈을 갈취하는 이런 걸 익명 피그 부처링, 돼지 도살이라는 방식을 쓰는데 여러 가지 각가지 방식, 투자 사기 방식을 활용해서 이 피해자의 호주머니를 털어오는, 그러니까 고액을 송금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사기 수익이 해외로 빠져나가더라도 또 일부는 우리 자금 세탁, 우리 프린스 그룹의 천지 회장이 지금 수배가 돼 실종이 됐다라고 하는데 겉으로는 부동산 기업, 좋은 사업도 하고, 복지 사업도 하고, 정치계에 많은 후원도 하고, 캄보디아 안에서 이러지만 이렇게 들어온 돈을 코인이나 이런 걸로 받아서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어떤 오프라인의 경제 활동, 캄보디아 내에서 부동산 관련 이런 걸로 재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뇌물과 세금을 당연히 이제 상납을 했겠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서도 먹거리가 없는데 이러한 산업을 통해서 세금이 들어오고 투자가 되고 부동산 경기에 또 돈이 들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됐다는 거고, 그래서 GDP의 반까지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무비자 관광이 불안한 이유가 돈을 쓸어 오는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 범죄자가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이 맞을까요? 비자라는 건, 우리가 여권은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를 이제 증명하는 주민등록증 같은 거랑 똑같이 여권은, 패스포트는 누구라도 발급이 되죠. 그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반면에 비자는 내가 들어가고 싶은 그 나라, 내가 원하는 그 나라에서 나를 체크하는 어떤 배리어거든요. 필터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굉장히 좀 발전돼 있는 나라들은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요. 왜 여기를 들어가냐? 무슨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가냐? 우리 미 대사관 앞에 줄 서 있는 거 보면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동남아시아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들은 비자 없이 막 들어갑니다. 그 비자라는 제도는 자국의 안전과 마약이 들어오지 않게 한다든지 범죄자가 들어오지 않게 한다든지 이러한 최소한의 필터링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비자 제도를 하는 원래의 목적은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거고 경제적인 교류를 중국과 하겠다라는 거고 그들이 들어와서 많은 내수를 일으켜주길 바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광이 목적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그 나라 사람들을 비자 없이 들어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돈인 거예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한국 내에서 실제 들어오는 인원이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다. 지금 같은 캄보디아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위에 보스, 위에 조직 또는 자본이 전부 다 중국입니다. 그러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로 직접 들어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부 입국자는 정식 관광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들은 여기 와서 불법 체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자마자 드림호라는 유람선, 그러니까 여객선이 들어왔는데 한국에 2천여 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돌아갈 때는 6명이 안 탔어요. 그 6명의 행방이 2025년 10월 말 현재까지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꼼꼼하게 여행사에서 체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배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신원 확인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관광객이 아니라 불법 체류, 아니면 내가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야겠다.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더 나아가서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전화금융 사기 등 범죄 목적으로 한국에 직접 들어가야겠다라는 사례가 실제로 다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돈을 쓰러 오는 관광객이라기보다는 돈을 벌거나 빼내러 오는 범죄자가 섞여 들어오는 구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캄보디아 사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인이 그냥 온라인상에서 내 발로 스스로 프놈펜에 있는 공항까지 가는 케이스도 있었지만 대부분 국내에 모집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선족이나 한국인을 통해서 아는 형을 따라간다든지 아는 친구를 따라간다든지 많은 관계를 형성해서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조선족을 처음에는 많이 활용을 했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들어가서 그들과 합세해서 이제 같이 범죄 조직에서 일을 하니까 조선족이 하는 일을 이제 한국인이 해서 한국인이 들어와서 같이 그런 행위들을 한다라는 거고, 이 들어오는 관광객이라는 사람들 속에 그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실제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캄보디아, 라오스발 범죄 조직의 한국 진출이라는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캄보디아, 라오스 온라인 사기 조직이 국제 제재를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탈을 합니다. 이탈. 그럼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주변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건 국내 언론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미 그들은 라오스나 이런 데로 빠져나가 있는 상태고, 캄보디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 지역의 범죄 단체들은 이미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조직에 관련된 이제 조직원들 또는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훨씬 더 많이 국내에서 활동을 하려는 움직임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한국 등 인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거죠. 이 과정에서 중국 국적 인물들이 그 중심에 있고, 그 일부가 한국 무비자 제도를 10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마침. 실제로 국내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사기 등에서 중국계 범죄 조직의 국내 활동 증가를 경계하고 있어요. 무비자로 입국한 후에 불법 체류를 합니다. 불법 체류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점조직 형태로 들어올 수가 있지만 결국은 이들이 그들과의 어떤 연결을 통해서 조직화를 국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조직 세력은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은 최대 15일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3인 이상 15일까지 만들어 놓게 한 게 기본적인 룰입니다. 15일 이내에 체류할 수 있는 건데 15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안 하고 그냥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예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조직에 가담하는지를 들여다보면 불법 체류를 하면서 대포폰을 개설하고 대포 통장을 판매하거나 빌려주고 현금 인출책이나 현금 송금책으로 쓰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일들이 이렇게 가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범죄 조직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2024-25년 2년 동안 보이스피싱 관련 중국인 체포자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또는 간헐적 유입을 통해서 조직화를 한 이후에 체류를 하고 범죄 활동을 하는 이러한 패턴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비자 입국자가 사전 비자 심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신원 확인이나 범죄 경력 검증이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여행사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 중앙지방 간의 데이터 연계가 원활하지가 않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한국이 범죄 경력 조회를 공유받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관광객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관광객 신분으로 왔지만 그들의 진짜 신분, 신원, 범죄 경력이 어떤지는 중국 정부도 모르고 우리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관광객으로 들어왔다가 이동이 자유로운 신분이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나 통제도 불가능합니다. 통제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조선족이나 중국과 관련된 범죄 사례를 알 수 있을까요? 조선족 관련 사건들이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중국인과 조선족은 다르죠. 물론 조선족뿐만 아니고 여러 소수민족들이 중국에는 있습니다. 한족을 어떤 주류층으로 보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중에 중국인이긴 하지만 국적은 중국인이긴 하지만 혈통이 한국 사람과 같은 조선족이다라는 거고 법적으로 따져도 분명한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이지만 우리 2005년도부터 이제 해외 재외 동포 관련된 법이 이제 많이 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큰 변화가 생기면서 우리의 동포, 한국 동포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한국인과는 문화적으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범죄나 이런 노출들이 많이 심각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범죄는 아까 말씀드린 보이스피싱이나 조직적인 범죄가 많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국적의 한국인, 중국 국적의 한국 동포인 조선족은 조직적인 범죄보다는 개인의 어떤 폭력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조선족 관련된 범죄는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희진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2019년 3월에 경기 안양에서 이희진 씨의 부모, 아버지가 62세, 어머니가 58세인데 이희진 씨가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형사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피해를 준 피해자들이 꽤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들 중에 한 명이 의뢰를 했다라고 추정만 할 뿐입니다. 이희진 사건 많이 유명한데 주범이 김모 씨입니다. 김모 씨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자기는 돈 2천만 원을 못 받아서 이희진의 부모를 살해했다라고 본인은 진술을 하는데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기 위해서 이희진의 부모를 살해하기 위해 조선족 3명을 고용합니다. 조선족 3명을 고용하는데 어떤 언론사마다 다르지만 2억에서 3억을 지불한 걸로 나와요. 2억에서 3억을 조선족 3명을 쓰는데 지불하면서 채권이 2천만 원 때문에 살해를 했다?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 조선족을 경호원을 고용한 것처럼 가장을 하지만 전체적인 정황을 볼 때는 청부살인으로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 주범인 김모 씨는 어쨌든 체포가 되고 조선족 3명은 체포를 못합니다. 왜? 국적이 중국이죠. 그러니까 가족들을 먼저 중국으로 대피시키고 본인들도 이 사건을 저지른 바로 직후에 중국의 칭다오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수배가 내리던 상태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지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청부살인 의혹은 인터넷을 통해 경호원을 고용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살인 행위를 위한 조력자를 쓴 정황이 나오고 이삿짐을 부른다든지 청테이프를 미리 준비한다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청부살인을 입증할 수 있는 계획적인 살인과 함께 그런 증거로 나오고 있고 칭다오로 출국한 기록이 나오고 사건 당일 또는 직후에 그리고 그 이전에 가족들은 미리 준비 또는 사후 도주를 시키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들이 이희진의 부모 안양에 있는 부모 집 안에 현금 5억 정도가 보관되어 있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이삿짐 센터를 부르는 행위, 냉장고에 시신을 넣어놓는 행위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치밀함과 계획성이 있는 청부살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고 이게 많이 이슈가 됐는데 어쨌든 청부살인을 하는데 조선족 3명을 개입시켰다라는 게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사실 차찰남 사건은 경기 시흥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얼마 안 된 사건인데 피해자가 역시 조선족인데 한국 체류 비자 F4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시흥 정왕동에 거주 중인데 A씨 형제를 살해합니다. 원래는 차철남 씨가 3천만 원을 같은 조선족에게
빌려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기간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이제 살해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술 한잔 하자라고 부릅니다. 불러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사이에 둔기로 내리쳐가지고 살해를 하는데, 돈을 빌려간 이 같은 중국 동포 조선족만 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죽입니다. 형제까지 죽이고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가서 평소에 나를 무시했다라는 이유로 60대 여성 편의점 점주를 흉기로 찌르고 70대 남성 건물주까지 흉기로 찌릅니다. 결론은 차철남이 같은 조선족 형제 2명을 죽이고 한국인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에게 상해를 일으킨 사건이고, 이게 사실은 얼마 안 된 사건입니다. 5월 17일, 올해 5월 17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의 거주지, 피의자의 거주지 등이 밀접한 장소들, 그 부근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여론에서는 어쨌든 가해자가 조선족이고 피해자 2명이 또 조선족이다. 그리고 주변 사람까지 죽였다. 근데 여기서 가장 이슈가 된 건 조선족이 조선족을 죽였다. 즉 조선족의 살인행위다라는 게 많이 부각이 되면서 조선족 간의 관계, 채무관계, 근거리 거주의 어떤 범행, 사소한 감정싸움,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이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들과 피의자 사이가 매우 오랫동안 가까웠다라는 거, 비교적 오래된 채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는 10분 이해는 하지만 갑작스럽게 분노를 하면서 극단적으로 폭발을 하면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게 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알려진 사건입니다. 중국인 범죄와 조선족 범죄의 공통점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국인 범죄와 조선족 범죄의 공통점과 특이점으로 보면 중국인은 어쨌든 다른 나라 국적의 다른 나라 민족입니다. 중국인은. 그런데 조선족은 우리 민족인데 국적이 중국인인 그런 개념이고, 이들의 공통점은 경제형 범죄가 많아요. 한국 내에 체류를 많이 하죠. 중국인들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많고 차별적 노동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 목적의 범죄의 비율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불법 도박, 유흥업소 관련 불법 고용, 대포통장, 대포폰 알선 이런 내용들을 해요. 예를 들면 중국계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에 있는 조선족을 현금 인출책으로 고용해서 팀을 이루는 사례, 이런 내용들입니다. 보통 이 범죄가 팀 단위로 분업이 되어 있는데 중국인 조직은 총책, 콜센터 운영, 가상계좌 관리 등을 맡고, 조선족 조직은 현장에서 인출하기, 숙소를 제공하고 브로커를 연결해주고 이런 일들이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수사기관은 중국계 조직 플러스 조선족 실무 형태로 세트로 묶어서 한중 혼합형 범죄 조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어와 중국어 둘 다 모두에 능통한 조선족이 한국 사람을 유인하거나 한국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현장에서 이러한 중간 통역 역할도 하고 현장 연락책 역할을 자주 맡는다라는 거죠. 반면에 중국계 범죄 조직은 이를 활용해서 국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자금 세탁, 송금 경로에 대한 전체적인 판을 짜서 리딩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중국, 조선족 모두 중국 본토, 한국, 그다음 라오스, 캄보디아 이러한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어지는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거는 비슷합니다.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장기 밀매, 불법 송금 등은 이 네트워크가 하나의 공통된 뿌리가 됩니다. 이제 차이점을 보시면요, 조직의 중심이 달라요. 먼저 중국인 범죄는 대체로 조직형, 국제형 범죄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사이버 사기, 온라인 금융 범죄가 핵심이고, 총책은 중국 본토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등 보통 중국 본토가 많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원격으로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범죄 조직이 매우 체계적이고 총책이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중간 관리자가 송금이나 인출책 등을 관리하고 한국 안에 들어와서는 조선족이나 범죄에 가담한 한국 사람들을 고용해서 현장책으로 활용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도 고수익 알바에서
뭐 이렇게 인출책이나 이런 거에 현혹돼가지고 뭣도 모르고 쓰여지는 한국인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다국적 조직이 서로 다른 국가의 인력을 분업적으로 연결한 국제 금융형 범죄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범죄의 목표는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돈입니다. 개인 감정보다는 조직의 수익, 범죄 효율성이 우선입니다. 반면에 조선족 범죄는 달라요. 한국 내 체류지를 중심으로 발생합니다. 공장이나 숙소나 유흥업소나 식당 이런 데서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벌어집니다. 범행의 성격이 조직형이라기보다는 생활형 대인 범죄에 가까워요. 폭행, 살인, 도박, 절도, 성범죄 등 개인적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이 많고 아까 차철남 사건처럼 범죄 동기도 조직의 지시보다는 술 먹다가 싸우는 경우, 채무, 감정 문제 등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이 많고 범행 규모도 조직적이지 않고 한 명 또는 두세 명의 공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범행의 성격을 보면 중국 범죄는 IT 기술과 자금 세탁 구조를 활용해서 국제범죄 산업화의 특징을 보입니다. 범죄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콜센터 조직, 전자지갑, 암호화폐 거래 등을 이용하며 실시간 자금 이동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도 단순한 검거로 끝나지 않고 국제공조와 사이버 추적이 필수적인 상황에 놓이고 매우 복잡합니다. 지금 캄보디아 사건이 그런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인 범죄는 데이터 기반 범죄이자 비대면 범죄로 진화가 되고 있고 조선족 범죄는 여전히 대면형 물리적 범죄의 특성을 유지합니다. 현장 폭행, 칼부림, 금전 갈등으로 인한 살인 등 직접적 충동적 형태가 여전히 많습니다. 조선족 범죄는. 한국 내 조선족 사회 내부에서 일어난 갈등이 폭력이나 살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주 노동자 사회 내부의 범죄라는 특수한 양상을 띱니다. 조직적이지 않고 생활 기반적이고 생존형 범죄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두 범죄군을 다루는 시각이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이거를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중국인 범죄는 국제범죄, 중국발 보이스피싱 조직 등으로 소개되고 경제범죄, 사이버 범죄의 범주로 인식이 되고 기술적, 체계적 범죄, 대규모 피해를 일으키지만 동시에 조직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고 반면에 조선족 범죄는 말씀드린 대로 강력범죄, 토막살인, 살인, 폭행, 잔혹성, 충동성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조선족 사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실제 범죄 수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조선족 범죄가. 사례를 찾아보면 2024년 검거된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 사건이 있는데 한국 내 피해액만 약 2,000억 원에 달했고 중국 내 콜센터 운영하고 한국인과 조선족 인출책을 고용해서 대규모 사기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한 2025년 캄보디아 지금 현재 온라인 사기 조직 사건도 역시 중국계 깽단이 현지에서 한국인 등 외국인을 감금하고 불법 금융 사기를 벌이다가 지금 현재 영국과 미국 등의 국제 제재 명단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례가 돼요. 단순히 불법 이익을 취한 수준이 아니라 인신매매, 강제노동, 폭행 등 복합적인 국제범죄 형태를 띠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캄보디아 안에서 천지의 프린스 그룹처럼 부동산 사업이라든지 정치 관료들에게 엄청난 뇌물을 먹인다든지 그러한 국가 지도자의 고문이나 자문 역할을 한다든지 깊숙하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반면에 조선족 범죄의 대표 사례로는 2019년 이희진 부모 청부살인 사건, 올해 있었던 차철남 살인 사건, 구로에서 돌에 있는 연석을 갖다가 노숙자를 얼굴을 잔혹하게 쳐 죽였던 그런 구로 살인 사건, 이런 잔혹한 범죄들, 개별성의 잔혹한 범죄들, 보복성 범죄, 청부살인, 금전적 보복, 이러한 단순하면서도 잔혹한 사건들이 조선족 사건에서는 많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 어쨌든 중국인 범죄는 글로벌, 조직적, 금융형, 최첨단 IT, 자금 세탁, 국경을 넘는 네트워크 이런 방식이 많고 필히 국제공조가 필수적인 그러한 수사기관의 입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조선족은 뭐 생활형, 감정형, 현장형, 잔혹성, 개인 간의 갈등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